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록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남녀 관계나 역할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 가고 있던 조선 후기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양하고도 세문 밖에 어떤 서생이 살았는데 엄격한 부친의 가르침을 받들어 잠옷, 사람의 도리를 알았다. 그의 아내는 더할 수 없이 어질고 맑아서 가난한 속에서도 갖은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공경하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모두 그녀가 없으면 곧 죽는 줄 알았다. 선대에 서생의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이 도망하여 호남 지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서생은 추노한 다음 속전을 받아서는 어려운 살림에 보탤 생각으로 말을 새내어 타고 길을 떠났다. 호남 땅에 들어섰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어느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들었다. 노잣돈을 아끼려는 생각에서였다. 주인은 만석군으로 중인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흔쾌히 맞아 접대하므로 서생은 약간 괴이하게 여겼다. 밤이 되자 서생을 찾아온 주인이 말하였다. 제가 선비님께 긴히 청할 일이 있습니다. 서생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제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올해 17인데 매우 얌전하고 슬기롭지요. 그 아이가 13살 때 꿈에서 어떤 남자를 보았는데 그가 말하길 자기가 딸아이 미래의 난군이라고 했다더군요.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또렷하여 보기만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뒤로 딸아이는 천정배필이 이미 제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르든 늦든 필시 만날 때가 있겠지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해요. 결코 다른 곳에 혼처를 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더니 그 뜻을 고집하여 지금에 와서는 만마리의 소가 와서 끌어도 돌려놓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아이의 나이는 점점 들어갔고 마침내 온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아이가 문틈으로 손님의 용모를 보고는 예전에 꿈에서 본 사람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있으니 정실 부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딸아이를 소실로 삼더라도 감히 마다하지 않을 테니 오늘 밤 잠자리를 모시게 했으면 합니다만 손님께서 만약 그 뜻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딸아이는 맹세코 자진하겠다는군요.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생이 전혀 받아들일 뜻이 없어 머리를 가로저으니 주인은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빌었다. 나이든 어른이 젊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버님이 엄격하셔서 참으로 무섭고 착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무척 두렵다. 그러자 주인이 물었다. 손님께서는 혹시 가난해서 소실을 두기가 어렵다고 걱정하시는지요? 저의 재산은 다른 데로 가지 않을 터인데 어째서 그 일로 걱정하십니까? 서생이 그 때문이 아니오. 라고 대답하자 주인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엄하셔서 그러십니까? 그렇소이다. 이미 성인인데 한 번 정을 맺는 일을 가지고 부모님의 허락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 딸아이를 이곳에 그대로 두시고 이 3년에 한 차례씩만 온다면 뭐가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난처한 일이 많아 끝내 따를 수가 없겠소. 부인께서 질투하실까봐 어려워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소이다. 주인이 간절히 비는 바람에 점점 더 고민하다가 한밤중이 된 뒤에야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주인은 즉시 그의 딸을 곱게 꾸며 서생에게 보냈다. 달같이 환한 자태와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가 누가 보아도 깜짝 놀라며 기뻐할 일이었으나 서생은 집에 있는 아내가 워낙 마음에 걸려 그녀의 자태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비록 잠자리를 함께 하였지만 주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동침의 즐거움도 누리기 어려웠다. 아침에 일어난 서생이 행장을 꾸려 추노할 곳으로 향하려고 하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심장이 철석 같으므로 한번 우리 집 대문을 나서면 틀림없이 저를 잊을 거예요. 그가 추노하러 가서 얻을 재물을 우리 집에서 대신 충당해 줌으로써 그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흘 동안 우리 집에 묵게 한 뒤에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게 해야 그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은 딸의 충고대로 그를 만류하였다. 사흘을 머물고 서생이 상경할 날이 되자 또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서방님만 혼자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네가 가는 것은 천천히 의논해 보자꾸나. 그러자 딸이 말했다. 서방님의 차디찬 심장으로는 한번 한양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만이라 저는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비록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는 꼭 따라갈 테니 제 뜻을 서방님께 전해주세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 말을 전했지만 서생이 선뜻 들어주지 않았다. 서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강요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다. 딸이 말하였다. 이 혼인이 성공하려면 아버지가 가진 수만금의 재산으로 우리 살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게 상속할 재산을 몽땅 꾸려서는 제가 탄 가마에 앞뒤로 옹이하여 운반하게 함으로써 서방님의 눈에 띄도록 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해야지 다시 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무릎을 탁 하고 쳤다. 네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런 경륜을 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분하구나. 딸의 아버지는 곧바로 짐실을 말 30피를 준비하여 은자와 포백을 가득 실은 다음 짐바리마다 계집종 한 사람을 태우고는 사내종 한 사람을 붙여 말꽃비를 잡게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종들을 모두 나중에 사위집에서 일하도록 조치하였다. 떠날 날이 되자 화려하게 치장한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건장한 사내종 10여 명이 가마를 호위하였다. 신랑 또한 값비싼 안장을 얹은 좋은 말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내려올 때 비하여 안팎에 금이 환영함을 보여주었다. 남녀 인원이 대여섯 바리의 찰만큼 많았고 짐바리도 심리를 뻗쳤으므로 서생의 기분은 매우 좋았다. 이렇게 하여 잠옷 흔쾌하게 도성에 이르렀는데 서생은 집이 가까워지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응과 짐바리를 실은 말들을 서소문 거리에 있는 객점에 떨어뜨려 둔 채 서생 혼자서 집에서 떠날 때 탔던 말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추노하러 갔던 일이 실패했음을 부친께 고하고 물러나와 아내를 만나니 부인은 즐겁고도 온화한 색으로 먼 길 다녀온 지아비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서생의 얼굴에 수심이 여전히 가득한 것을 본 그의 아내가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였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거야. 본디 그런 것인데 추노에 실패했다고 어찌 이리도 마음을 쓰시는지요. 변변치 못한 음식이나마 장만하는 것은 제게 10손가락이나 있는데 무얼 그렇게 근심하시나요? 그러자 서생이 편찮은 기색을 지으면서 이번 추노길에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말해 주었다. 이번 길에 누천금의 횡재를 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미 당신을 여러 차례 저버리고 말았소. 그 일이 부끄럽고 번민이 되어 절로 기색이 편치 않게 되는구려.
그의 말을 들은 아내는 화를 내기는커녕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취하였다.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평생 손발에 못이 박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도 여전히 부모님을 봉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예기치 않게도 그 사랑으로 인해 제 노고를 덜게 되었으니 낭군이 이번에 하신 일은 제게 은혜가 되었으면 되었지 저를 저버리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제게 분개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여인이 정숙하고 슬기로워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니 비록 말만 들었으나 사랑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이 드네요. 만일 그녀의 소원을 거역한다면 참으로 저각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그녀가 한 푼의 돈을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데려다가 같은 집에 사는 것은 진실로 천만다행이거늘. 하물며 그리도 많은 재물을 지니고 온다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서생이 말하였다. 당신의 뜻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님의 의향은 어떠실지 모르겠소. 서생의 아내는 그 문제도 제가 마땅히 해결하도록 할게요. 하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이튿날 시아버지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다. 가서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안색으로 서생이 겪은 일을 한편의 옛날 이야기로 꾸며서 들려주고는 여쭈었다. 남자가 그 첩을 얻은 것은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 부모된 분들이 비록 엄하기가 아버님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허물하지는 않겠지요. 시아버지가 잠옷 온화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그렇고 말고 부모된 도리로 아들이 축첩하는 것을 당연히 금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결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고담이 아니라 당일에 남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발끈 화를 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정색하면서 우러러 말씀을 올렸다. 저에게 아버님은 하늘 같은 어른이심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와 마주하여 이치에 맞게 간곡하게 나눈 말씀을 아버님은 어찌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참으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과 태도가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시아버지가 싱긋이 웃더니 성난 얼굴을 누그러뜨리며 말하였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찌하겠느냐? 순리대로 해야지. 며느리는 하인에게 즉시 서소문 거리에 있는 객점에 가서 소실을 재촉해 오게 하여 시부모님을 뵙게 하였다. 잠시 후에 사람과 마필이 길거리와 골목을 메우며 들어왔다. 백옥 같은 얼굴을 한 아름다운 부인이 채색한 가마에서 나와서는 금과 옥 따위의 폐물을 잔뜩 뿌려놓고 시부모와 정실에게 절을 올렸다. 함께 온 노비들이 구름처럼 많고 가져온 짐바리가 담장처럼 쌓였는데 가난한 집에 풀어놓으니 가득 차서 다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가난한 선비의 집이 졸지에 번화해져서 기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였다. 하인 일행은 가마꾼과 마부 10여 명만 본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신랑 집에 그대로 머물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세문은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서대문으로 돈이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양에서 의주까지 이르는 간선도로의 시발점이었으며 외교사절이 오면 국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나라의 중요한 문이었다고 하는군요. 서생은 선비입니다. 글만 읽어 세상일의 서툴은 선비를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추노는 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을 말합니다.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입니다. 여기서는 노비들이 옛 상전에게 바치는 돈을 말합니다. 천정배필은 천생배필로서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 준 배필입니다. 포백은 배와 비단을 말합니다. 바리는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또 그 짐을 세는 단위입니다. 내행은
부녀자가 여행길에 오름 또는 그 부녀자입니다. 객점은 주막입니다. 5가는 길손이 음식을 사 먹거나 숙박하던 집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명음의 동패락송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국어로 옮긴 책 국역 동패락송과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휘장을 걷느냐를 참고했습니다. 에듀넷 티클리어의 신분에 따라 다른 의복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대구 양령시 가볼 만한 곳에서 조선의 과거길 영남대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준근,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박연 옥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를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1238F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